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북특사단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대북특사단 파견 소식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설레는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반면 세계 증시에는 아직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발 유럽 증시 불안이 또 한층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이렇게 증권시장 내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분석을 하고 또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22% 내리면서 2310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524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은 344억 원, 외국인은 174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0.09% 소폭 오르면서 828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역시 함께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328억 원, 외국인은 63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대북 특사단 파견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7% 소폭 떨어지면서 7,63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0.03% 내리면서 2,89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04% 내리면서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값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떨어지면서 현재 수요가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골드 0.12% 내리면서 1,192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성 폭풍인 고든이 미국의 멕시코만에 상륙한다라는 소식에 유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은 0.52% 내리면서 69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1.1%대 상승하면서 2,75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항생지수는 0.94% 오르면서 27,97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00만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코인들이 모두 약보합 혹은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강보합을 흘러가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텔라루멘이 0.38%대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오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1위와 2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1위로 올라왔고요. 2위에는 이오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순으로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를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무역전쟁에 관한 이슈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협상 결렬 후 물밑 실무 협상이 지속 중이라는 언론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WTO가 트럼프의 탈퇴 위협에 탈퇴 시 미국에게도 타격이다라며 경고를 했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Amid U.S. trade war, China's Xi reiterates reform commitmen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무역 전쟁 중에 시진핑 주석이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부터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측은 현재 우리의 무역 자유화와 열린 세계 경제를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국은 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것은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양국 대표단이 물밑에서 접촉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전쟁에 관한 이슈는 조금 있다가 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SA Today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Trump escalates his threats to blow up trade deals. I would withdraw from the WTO.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WTO에서 탈퇴하겠다라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사 자세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WTO는 미국을 나쁘게 대우해 왔고 우리는 이들의 방식이 바뀌길 원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WTO의 반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WTO로부터 수년간 매우 나쁘게 대우받았다는 트럼프의 말에 미국은 다른 모든 WTO 회원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반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이제부터 글로벌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저희 윤지 멘토님이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함께 저희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 차관급 무역 협상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무역 협상이 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네, 일단 뭐 진행 중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뭐 물밑 협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단계적으로 지금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차관급 이하에서 그냥 일반 대표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일단 중국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는 언급은 하는데 사실 미국 측이 그동안에 이제 장관급, 차관급에서 보여준 행보 자체가 워낙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는 안 되지만 일단 진행은 하고 있다 정도의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실무적인 부분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웃라인적인 거시적인 움직임보다는 먼저 그냥 미세적인 부분부터 협상을 해놓고 여기서 타협 맞는 게 있으면 장관급으로 차관급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협상은 좀 어떤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협상인가요? 네, 일단 차관급 협상 자체에서 이렇게 별다른 관계를 못 끌어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일단 2천억 달러 관세부가 들어가는 부분, 원래는 이제 9월 1일자 기준으로 이게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연기가 돼서 지금 2천억 달러 관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걱정하면서 빠르게 이걸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2천억 달러 관세가 9월 1일자로 매겨지고 그다음에 600억 달러 관세도 바로 보복 조치로 매겨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일단 2천억 달러 관세 매기게 되면은 더 이상 이 관세 부분이 불가피한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막고자 좀 미리 계속해서 차관급 다음에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미국 측에 보여주는 그런 행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이 거의 그냥 마지막 협상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관급 그다음에 대표급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점점 더 미세적인 협상을 한다는 건데 미세적인 협상 단계에서 타협점이 맞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부분부터 맞고 나서 그다음에 미세적인 부분으로 타협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일단 거시적인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미세적인 부분부터 협상 들어가고 여기서 타협점 맞아지는 게 있으면은 트럼프한테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미국 측에서 이제 부대변인 통해서 사실 원래는 이제 백악관 항상 대변인이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대변인으로 지금 발언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 얘기하신 건 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기술 이전 등의 한마디로 지금 중국 2025 정책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줬고요. 2025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정성,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균형, 그 다음에 공정성을 또다시 얘기한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이 한 발 물러나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2025 관련된 파트에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을 일단 한 바퀴 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2차, 3차 산업에서 대규모 흑자 보는 부분을 백을 해줘야 일단 균형이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장하는 상태로 볼 때는 절대로 무역 협상이 좋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WTO 중재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WTO 중재 과정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O 측으로 아예 넘어가서 협상이 일어나는 게 조금 더 무역 전쟁의 해결상으로는 빠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물밑 협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과 WTO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이 이 WTO를 탈퇴하겠다고 했죠? 네, 일단 WTO 탈퇴에 대한 발언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거의 뭐 협박식으로 만약에 중국이 WTO의 제소를 통해서 만약에 미국을 이기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미국이 WTO에서 나와버리겠다. 왜냐, 우리는 그냥 WTO를 어떻게 보면은 장기 과대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면서 WTO의 창설 과정에서도 미국이 협력을 많이 했던 만큼 사실 미국이 나가면 WTO의 힘도 그만큼 약해진다라는 부분을 좀 주장을 해서 일종의 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2 중에서도 그동안에 기축통화권의 50%가량을 차지하는 달러가 항상 WTO의 거래 관계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WTO에서 탈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판례들을 보시면은 미국이랑 제소 배틀을 떠가지고 제소에서 미국한테 이긴 사례가 거의 한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냥 미국이 주장하던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이뤄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다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일단 WTO가 미국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처음에 먼저 미국한테 제소를 했던 만큼 일단 중국이 먼저 배틀을 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틀에서 사실 WTO가 중국의 어떤 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좀 원고피고의 느낌이 드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WTO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한번 했는데 뭐 최악의 무역 합의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게 지금 WTO를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관계에서 넘어가야 되는 다음 단계가 WTO 중재 과정입니다. 그럼 WTO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평가를 내려줘야 그 다음에 WTO 측에서도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WTO가 일단 유럽의 굉장히 친인사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유럽의 길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트럼프가 최근에 유럽까지도 건드렸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굉장히 적대감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이 최근에 중국이랑 많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무역적인 제휴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추후 미국의 승소 가능성이 과거 90%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발언을 듣고서도 이 WTO 입장에서도 사실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였을까요? 네, 일단 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직접적으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발언을 해온 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 쪽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유럽 관련된 기관에서 인터뷰를 해주는 게 정상인데 블룸버그에서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국들과 뭐 공통의 불만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먼저 제소 조치는 중국에서 미국한테 걸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다른 서양 우방국들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공격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서양 우방국들도 원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거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WTO가 그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언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일단 WTO에서 빠지면은 혼란이 초래할 것이다라고 뭐 경고했다라는 멘트로 이제 언론은 나왔었는데 사실 경고라는 표현보다는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좀 두려워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시나리오가 모두에게 좋지 않다. 그리고 세계 무역의 실퍼를 차지하기 때문에 WTO를 떠나면은 WTO도 타격을 받고 미국도 타격을 받고 양방 타격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겁을 먹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WTO를 탈퇴하게 될 경우에 미국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WTO 자체가 무너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기축통화권이 미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핵심 통화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의 요인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국가들끼리 꾸려가려면은 사실상 중국이 G2로서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그럼 중국이 WTO의 핵심 무역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무역국가가 흘러가 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나머지 서양 우방국들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중국이 주도하는 WTO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WTO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탈퇴를 막고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비회원국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랑 거래할 때 뭐 WTO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각종 관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단 WTO 안에서 관세에 대한 협의 부분이 많이 들어갔던 만큼 WTO를 탈퇴해주면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 특히 신흥국들 중심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국가들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만으로도 신흥국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는데 WTO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당연히 관세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더 세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기본적으로 고공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WTO 측이 미중 무역 관계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지가 핵심인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발언을 하는 걸로 보면은 미국 편을 들어줄 분위기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런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90%의 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까지도 굳이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웬만하면 미국 편을 들어줄 생각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공격적인 발언들을 자꾸 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서양 우방국들이랑 동시에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제 조치를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종합적인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WTO가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했거든요. 네. 이 WTO가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이랑 이제 중국 관계에서만 계속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WTO가 나중에 중재 과정을 어떻게 해줄까가 사실 퀘스천 마크가 컸죠. 그다음에 이 WTO 중재 기구가 설립되면은 중재기구 안에서 이제 핵심 인사들이 굉장히 소수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변수가 큽니다. 원래는. 근데 일단 사무총장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는 이 인사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친미국 인사적인 인물들을 좀 배치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나마 좀 미중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이 먼저 제소 조치를 들어갔지만 중국 손을 들어주게 되면 나머지 서양 우방국들까지도 굉장히 마이너스의 피해 요인을 볼 수밖에 없고 미국은 당연히 탈퇴를 합니다. 트럼프 지금 성향대로 보시면은 그냥 WTO가 만약에 중국 편 든다 그냥 바로 탈퇴 조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WTO가 미국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래는 보호무역주의를 다 해체시켜서 나머지 국가들이랑 동일한 수준의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게 기본적으로 WTO가 저울질에서 맞춰야 할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제 맞추는가의 문제였지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가 좀 먼저 밀어서 제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WTO가 제대로 인지를 한다면은 사실 지금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WTO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라도 중국을 좀 무리해서라도 좀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커스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근데 WTO가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일단 증시에는 호조 포커스이기 때문에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는 플러스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이제 96.5선을 맞고선 떨어지고 있는 만큼 살짝 하락세를 탔었는데 그나마 이 이슈를 얘기해주는 것과 동시에 상승세는 아직까지 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더 재차 상방 포지션에서 지금 고점 확인을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에 따라서 당연히 골드는 추가 하락 부분이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골드에 대한 이 달러 인덱스 매물 물량도 있지만 일단 안정성 물량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매도 터진다는 부분 이것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를 한 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WTO의 결정입니다. WTO의 결정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4분기의 핵심이 WTO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사실 중간선거 이전에 WTO 결정이 좀 빠르게 좀 미국한테 호조적인 쪽으로 나온다면 트럼프 투표에 굉장히 유리한 표가 될 거고, 반대로 WTO의 중재 과정이 굉장히 좀 천천히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애매한 중간 포지션으로 나오게 되면은 미국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에도 마이너스 요인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나오는 시점이 좀 빨리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S&P 나스닥에는 호조성 영향이 크게 작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하는 시점 이후에 이 관련된 이슈가 중재안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경우에는 S&P 나스닥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골드는 일시적으로 매수 물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굉장히 시점 자체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편을 확실하게 들어줘야만 지금 골드도 하락, 그 다음에 미 증시도 상승,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 방향을 타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중국 편을 들어줄 경우에는 급격하게 다시 또 골드가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증시 하락하는 모습, 두 가지 모멘텀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미중시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WTO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인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방향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렉션 확인해서 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정부가 점점 증가하는 어린이 근시 환자들의 새로운 예방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근시 예방책은 무엇이고 왜 이런 정책을 마련한 것인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잘 나가던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중국이 고삐를 조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영철 멘토님과 자세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좀 기분 좋은 상승 소식이 있었습니다. 1.1%대 상승이 있었는데요. 중국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1.1% 상승해서 2,750.58. 그러니까 2,700을 지켜주는 모습을 전전 거래일 그리고 전 거래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선전성부 같은 경우에도 98포인트 정도 1.17%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같은 경우도 0.8% 이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700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하방 지지력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저 자리가 깨지면은 매물대가 한번 쏟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2,700선만 최근 7월 달부터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 물론 이제 한 번 하회를 했지만 바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 네 번 정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2,700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지력은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2,700선 부근 초반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요, 그 어린이 근시 예방책을 시행하도록, 전국 학교와 의료기관에 이제 통보를 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는 아예 숙제를 내주지 말라고,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양으로, 좀 제한을 하고, 중학생은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 있는 정도만의 숙제를 내라, 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이제 사실 학부모랑 중국 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은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조금 정책을 내놓은 것에서 좀, 투자 관련된 부분들과 좀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오늘 주제로 좀 선정해봤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국 교육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중학생 한 70%, 고교생 같은 경우는 80%가 근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력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대상 자체가 성인이 아니라 이제 그 어린 중고생, 그리고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제 나서서 일단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그리고 방치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파생된 부분들이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온라인 게임 총량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셧다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규 온라인 게임 운영 수량을 제한을 하고 연령 등급 표시 그리고 적합성을 심의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소년 시력 저하 문제는 우리나라도 역시 문제인데요. 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게임 규제 관련 이슈도 좀 생겼을 걸까요? 네, 일단은 텐센트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8월 31일이었는데요. 이 청소년 근시 예방 계획 발표하면서 4.9%가 급락을 했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장에는 이제 좀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즈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텐센트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특히나 뭐 EA 스포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아츠 그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 이러한 기업들도 8월 31일 그리고 월요일 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장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러니까 게임 업종 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길게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그 중국의 차량 호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디 출신이 그거를 이용한 이제 고객들이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향한 시선이 조금 따갑습니다.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제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좋은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이제 연결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중간에서 판을 하나 잘 구축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노다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좋지 않은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좀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법률을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으로 좀 이어지겠죠? 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플랫폼 업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배달 앱이 가장 큰 이슈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그러니까 중소상인들, 프랜차이즈 점주들 또는 이제 상인들이 그 앱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배달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광고료, 이용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2개 정도 음식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메이탄이랑 그다음에 어로마 이쪽을 이제 외탄 형식으로 이제 불러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한 건데 이 외탄이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국 감독 기관이 그냥 불러가지고 이런 거 좀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런 시정 조치 뭐 이러한 부분들이어서 사실 뭐 지금 음식 업체도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디추신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가 IT 그리고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동을 건다라는 표현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제동보다는 좀 건전한 부분들,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좀 법률이나 아니면 규제한 가이드라인들을 조금 더 정확히 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관련된 이슈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뭐 매수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저희 중국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규제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규제 자체가 뭔가 시장을 억압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부분들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성장을 가져온 가운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잘 따르고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 뭐 수익성이나 아니면은 중국 내 인지도 이러한 뭐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증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텐센트입니다. 어제 이제 텐센트 홀딩스를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텐센트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10억 명 가입자에 기반한 뭐, 중국 인터넷 플랫폼의 절대 강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디지털 콘텐츠, 그 다음에 지급 결제 등 뭐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 앞서 뭐 게임이나 뭐 기타 관련된 이슈로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337.2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370.000 위안, 선저가는 33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텐센트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갑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왜 지갑 서비스로의 진출을 서두르는 것인지 첫 번째 코인 이슈 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태국이 범죄와 연루된 암호화폐 근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다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지금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양측의 기업이 지금 원래 관련된 기업들을 집중 인수했다는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인수 과정에서 좀 중요한 이유가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거래소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렇게 양대 기업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기존의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는 월렛 중심의 플랫폼 중심으로 결제 시스템부터 혈치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바이낸스가 이 월렛 전문 기업을 인수한 거죠? 일단 바이낸스가 지난달에 인수 관련된 소식을 발표했었는데 일단 이더리움 지갑 기존 플랫폼 업체인 트러스트 월렛 이쪽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외연 확장을 위한 선택 서비스가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일단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이제 지갑의 구조가 원래는 이 블록체인을 각 구성하는 이 블록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뭐 블록에 해당하는 거를 풀이하는 뭐 코딩 프로그래머들의 방식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만 일단 돈이 들어가는 곳이 월렛이기 때문에 월렛 자체가 어떤 블록체인의 한 블록을 차지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블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 암호화폐는 일단 통화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플랫폼 자체가 이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냥 암호화폐 자체를 외적으로 거래하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월렛에서 이 금액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지고 그다음에 이 월렛 자체가 앞으로는 보안 수단 그리고 모든 결제 과정들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거래소들이 월렛 관련된 기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낸스 측만 매수를 들어간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최근에 일단 이더리움 지갑 스타트업 사이퍼 브라우저 쪽을 인수를 했는데 이 창립자가 이제 피터 김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CTO 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관련된 수석으로 영입을 시켜서 사실상 이제 코인베이스 측에서 월렛 관련된 파트를 전부 다 개발을 담당하는 분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앞으로 본인들의 원래 플랫폼이었던 코시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결제 플랫폼으로 전향하는 한마디로 아마존이 아마존의 이제 결제 플랫폼을 따로 창시를 했듯이 여기도 똑같이 원래 플랫폼을 본인들의 결제 플랫폼화로 만들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결제 수수료 관련된 부분 파트를 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거래소들이 월렛을 매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지금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점차적으로 좀 월렛을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이 좀 어떤 구체적인 이점이 있길래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이어가는 걸까요? 네, 일단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원활히 돌아가는 시스템의 핵심에 지금 이 월렛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D앱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더리움에서 만들어낸 D앱들, 이 D앱들이 굉장히 결제가 빠르게 안 돌아오고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이용자 수가 이 저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핵심 근거가 바로 거래소들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사실상 이 암호화폐를 꺼내서 사용하는 법 자체를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게 핵심 모멘텀이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꺼내서 본인들의 월렛으로 옮기는 과정 자체도 애매하게 느껴질 뿐더러 이 월렛에서 또 다른 지출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의 프로그래머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얼리 어답터들만 사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은 사실상 결제 시스템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월렛 기준으로 통합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페이팔 같은 결제 시스템이 나온다면은 이 결제 시스템이 각
이 쇼핑몰들 안에 들어가서 연동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 코시 같은 결제 시스템들이 각 페이지 그리고 D앱들에 연동이 됨으로써 중앙 결제 시스템으로서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로 따지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나오는 구글 플레이 결제 관련된 파트가 이제 전 다른 앱들에도 적용이 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지금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인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뱅킹 시스템처럼 저장하고 보안을 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월렛 자체는 그냥 그 동안에는 그냥 보관 수단 그리고 뭐 월렛, 콜드 월렛 이렇게 좀 보관을 수단을 변경을 해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월렛, 그다음에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월렛 이런 기준으로 많이 분류를 해서 그냥 단순히 창고처럼 여겨왔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월렛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월렛 기준의 플랫폼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 지갑에서 빼듯이 바로바로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스마트폰 안에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 안으로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D앱들이랑 연동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측에서 출시하는 D앱들 플랫폼이 빠르게 스마트폰이랑 연동됨으로써 돈들이 이쪽으로 결제 시스템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의 암호화폐들이 현물 결제로는 잘 제대로 쓰이지 못했는데 기존의 가상화폐 쪽에서 쓰이던 파트에는 빠르게 연동을 시켜줌으로써 이 가상화폐 파트에서는 적용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게임 결제 같은 파트에서는 빠르게 이 결제 부분이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물 결제, 실질적으로 카드 결제에 쓰이는 이런 파트에는 도입이 좀 느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도입 과정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블록체인 내에서 지금 월렛의 역할 범위가 좀 넓어진다라고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스테이 오브 더 DX 측에 따르면 이더리움 지갑만 지금 84개에 따르는데 일단 사실 84개라는 거는 결제 플랫폼이 84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결제 플랫폼이 많아져가지고 사실상 좋을 거는 없고요. 굉장히 이용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코딩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중에서 한두 업체들만 메인 업체로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업체들이 살아남아야 이 업체들이 다시 또 바이럴을 통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이 이더리움과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연관돼서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리 결제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 소규모 기업 하나가 결제 플랫폼을 출시를 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근데 거래소들이 직접적으로 이 월렛을 운영할 경우에는 바로 이더리움 플랫폼과 연동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용자들이 지금 형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상 장부 형태로 본인들의 코인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고 그다음에 실질 코인들은 그냥 거래소 안에 위치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괴리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코인들을 활용하려면 본인들의 월렛으로 다시 외부의 월렛으로 빼서 활용을 했어야 됐죠. 근데 지금 이 구조로 보시면은 거래소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바로 시스템을 연동을 시켜서 가상 장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걸 그냥 바로 실질 결제로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 유저들이 그대로 다 이 결제 유저들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화폐 파트, 사실 암호화폐 파트가 아니라 가상화폐 파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포인트나 게임머니 같은 것들이 활용되던 파트죠. 그 파트부터 빠르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게 포인트 후결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신한카드나 현대카드 플랫폼 안에도 이제 포인트 제도가 있죠. 그 포인트를 선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줄 거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 금액들을 빠르게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그냥 카드 결제로 쓸 수 있는 일종의 체크카드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앞으로 사용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지금 태국에서 범죄 관련된 암호화폐 관리를 위해서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렛 관련된 지갑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이슈 역시 현재 월렛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태국이 범죄를 방지하는 이런 월렛을 만든다는 건가요? 네, 일단 태국 돈 세탁 방지국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체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뭐 AMLO라는 지갑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지갑 형태를 논의한다라는 거는 다른 지갑들을 규제하고 본인들의 국가 지갑을 런칭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월렛을 통해서 결제 플랫폼을 언제나 모니터링을 상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추후 돈 세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중간에서 막아내겠다라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마이너스의 요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최근에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호화폐 업체들한테 호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태국에다 런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보여준 게 굉장히 앞으로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면을 얘기해 줌으로써 암호화폐 기업들을 런칭을 시켰었죠. 그리고 뭐 세율적인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졌었는데 일단 이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동시에 보완된 파트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킹 관련된 사태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돈 세탁 관련된 부분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암호화폐는 일단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센 돈 세탁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이 뭐 태국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태국이 옛날부터 좀 싫어해 왔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치안적인 부분에서 깔끔함을 그나마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유지해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을 해오고 관리 감독을 하려는 움직임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태국에 지금 런칭을 했던 기존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더리움 플랫폼을 월렛을 만들어서 월렛 결제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하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이거를 시장에 강요한다는 거는 추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이런 다른 업체들의 월렛 시스템까지도 밀어내고 본인들의 시스템을 규정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마이너스의 요인을 띨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월렛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분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보안 장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할은 사실 앞으로는 브라우저의 역할 수준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혹은 뭐 구글 같은 그런 중심에 있는 브라우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제 블록을 구성하는 각 블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구성하는 각 컴퓨터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름만 월렛일 뿐이지 그냥 컴퓨터 하나에 있는 보안장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좀 증대되는 만큼 일부러 이렇게 규제를 들어가는 거는 외형적으로 오히려 좋지 않다. 나중에 추후 성장의 방해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라이선스를 일부러 범죄에 연루된 수단을 위해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차지를 했는데 이 라이선스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결국에는 바이낸스 이외의 다른 거래소들 간의 특허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태국 입장에서는 중앙 암호화폐 발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일반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이 기존에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던 그런 플랫폼들에 대한 암호화폐 출시를 노려왔다면은 결국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런칭해놓고서 뭐 그냥 나중에 돈을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암호화폐 발행건이 얘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월렛을 어디에 쓰게 될 것이냐 이거를 포커스를 맞췄을 때 추후 논의 과정에서 들어가겠지만 지금 본인들이 어떤 거를 방향성을 쫓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반 투자 수단으로 쓰이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에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밖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신상지갑입니다. 신상지갑. 굉장히 위태 있는 이 가이드 한 주평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블록체인에 있는 이 월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은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유달리 좀 월렛 관련된 이슈가 많았어요. 월렛 관련된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월렛에 대한 포커스를 뭘 둬야 되나라고 딱 하는데
그 타임에 이제 어제 딱 그냥 제가 새로 산 지갑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해가지고, 예, 지갑에 도착해서 바로 신상 지갑이다. 이제 앞으로는 사실 이 플랫폼들이 꿈꾸는 것 자체가 지금 새로운 지갑 형태를 꿈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플랫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까지는 그래도 거래소에 대한 포지션, 거래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거래소들이 어떤 모멘텀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정리가 됐어요. 암호화폐 기존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위권 랭킹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유지는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중앙은행 암호화폐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태국도 출시를 들어갔고 베네수엘라도 출시를 들어갔고 이란도 출시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도 결국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사실 통화가 좀 안 좋은 국가들 중심으로죠. 원래는 통화가 안 좋은 국가들 중심으로 먼저 암호화폐 중앙급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본인들만의 월렛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일단 본인들만의 코인을 만들어냈으면은 이 코인들에 대한 중앙의 통제 장치가 필요해지고, 그리고 보안 장치가 필요한 만큼 본인들만의 월렛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뭐 IMF 측에서 직접 발행하는 월렛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IMF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월렛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국가들의 월렛에서 각각 각 중앙화폐들을 통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만들어내는 플랫폼,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래머로서 유명한 업체들이 만들어낸 플랫폼, 이 경쟁에서는 저는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월렛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암호화폐와 해외 선물 그리고 중국 주식까지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